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기업과 경영 전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산업 구조론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산업 구조론은 어떻게 해야 기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마이클 포터에 따르면, 자, 기업의 성과는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 환경에 있느냐, 이것이 이제 기업 성과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 구조론이라는 이제 이름이 이제 붙게 되는데요. 이 산업 구조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런 이제 이슈가 이제 대두가 되었고요. 결국은 우리 회사가 과연 어떤 사업이 있느냐, 이것이 기업의 경쟁 우위를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이제 장기 전략 계획이 쇠퇴하면서 그 대안으로 산업 구조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구조론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이제 산업의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산업 내에서 적절한 위치를 점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전략의 근간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결국은 이제 근본적인 산업의 구조와 경쟁자들 간의 상호 대응 방식에 의해서 이제 경쟁 구도와 사업 및 전략의 타당성이 결정된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근데 이제 산업의 매력도는요, 결국 이제 경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뭘까요? 경쟁이 치열하다? 그건 수익성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경쟁을 줄여야 돼요. 근데 이 경쟁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5포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5포스 모델은 특정 산업의 수익성과 매력도는요, 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경쟁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준다? 신규 진입자의 위협이 존재할 때, 이러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산업 내 경쟁,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대체제의 위협, 이러한 어떤 이제 5가지의 요인들이 기본적으로 산업의 매력도, 즉 경쟁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신규 진입자의 위협이 경쟁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의 수익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장래가 유망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당연히 그 산업에 참여하고자 하겠죠.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소수의 특정 기업들이 그 산업에서 초과 이익을 누리고 있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이제 다수의 신규 기업들이 한정된 시장에 진출해서 경쟁을 벌인다라고 한다면 기존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경쟁 기업의 진출 가능성, 즉 신규 기업이 진출할 때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 이것이 이제 경쟁 강도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가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기존의 어떤 영화 대여라든가 판매 사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넷플릭스가 이제 초기에는 신규 진입자로서의 위협이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시장을 재편하면서 혁신을 주도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신규 진입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게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 규모의 장벽을 세우는 것이 하나의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낮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생산 설비도 구축하고 원가 절감 기술도 확보를 해가지고 비용을 낮춰놓게 되면 신규 기업이 들어올 때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상승하고 가격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 충성도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마케팅이나 광고도 하고 로열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뭔가 이제 고객과 정서적인 어떤 연결고리도 강화시켜 놓으면 신규 기업이 이미 충성도가 높은 그 소비자를 유치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혁신과 독점적 기술이 있다면 경쟁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허를 등록해 놓는다라거나 뭐 상표권을 확보해 놓는다라거나 R&D 투자를 확대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강화되어 있죠. 그리고 가격 전략을 쓸 수 있겠죠. 가격을 전략적으로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법적 규제적 장벽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정부의 규제나 법률을 활용해서 신규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업 표준을 설정하거나 인증을 강화하는 방법, 초기 허가 비용이 이제 높이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객 전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이 현재 우리 회사의 제품을 이용하다가 다른 기업으로 옮길 때 발생하는 비용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의존성이 이제 너무 강화될 경우에는 좀 다른 회사로 옮기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장기간 약정을 한다거나 고객 데이터 기반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기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 이탈을 막을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들이 이제 신규 진입자의 위협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제 산업 내 경쟁도 볼 수가 있겠죠. 이른바 이제 라이벌이 존재하는 거죠. 어, 산업 내 경쟁은 이제 특정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존 기업 간의 경쟁으로 보면 될 겁니다. 뭐 기존 기업 간의 경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산업 자체 성장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정 비용이나 설비와 같은 효율성, 제품 차별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기존 기업 간의 전쟁이니까 기본적으로 가격 경쟁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신제품 출시에 대한 거 어떤 광고를 쓸 거냐, 대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업 내 경쟁에서 이제 주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가격에 의한 경쟁이 만약에 주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산업 내 기업들이 사실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수익성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코카콜라와 펩시가 탄산음료 시장에서 매우 오랫동안 치열하게 경쟁한 것이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70년대 펩시가 밀리니까 아주 기가 막힌 광고를 냈었죠. 소비자들한테 이제 눈을 가리고 마시게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코카콜라가 아닌가 펩시였네? 해서 이제 또 우선순위를 또 가져가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뭐 코카콜라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두 회사는 제품 혁신, 마케팅 전략, 가격 경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했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경쟁 강도를 높이는 그런 요소가 됐었죠. 결국 이 산업 내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경쟁 우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경쟁 우위는 특정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데 이 시장에서 구매자들이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역량 자체가 경쟁 우위겠죠. 즉 시장에서 경쟁하고 기업 간에 경쟁할 때 나의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에는 원가 우위가 있고 차별화 우위가 있죠. 그러니까 원가 우위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세부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과 관리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요. 특정 산업에서 낮은 원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상의 우위를 달성하는 거죠. 다만 뭐 기술상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자들이 원가를 더 낮출 수 있는 기술을 터득했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원가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가지고 생산 방식이라든가 마케팅의 어떤 변화를 깨닫지 못할 때 그리고 경쟁 기업과의 어떤 그 비가격 경쟁 요인을 상쇄시켜주던 자사의 원가 우위 기능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가 우위라는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쟁 우위는 이제 차별화 우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을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품질, 기능, 디자인, 상표 이미지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경쟁 기업에 비해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차별화 우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차별화를 했다고 치더라도
저원가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경쟁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하고 너무 가격 차이가 심해. 그러면 아무리 차별화가 돼 있다 치더라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사실 소비자들은 그 저원가 제품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매자들의 어떤 제품 차별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경쟁 기업이 모방하거나 이럴 때는 차별화 우위를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항상 주의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대체제의 위협이 경쟁을 좀 이제 벌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산업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제 대체 제품은요. 그 산업 제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적정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석유를 활용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가 대체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력 발전을 통한 전기 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수력 발전으로 대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영화 산업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너무나 쉽게 매체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다양한 이제 영상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경쟁 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제 위협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대체제의 선택 범위, 그리고 가격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체제에 대해서 구매자가 어느 정도 선호하느냐, 그리고 대체제로 전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제 경쟁 강도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공급자의 교섭력인데요. 공급자의 교섭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자가 구매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른바 공급자가 갑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공급자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공급자의 교섭력이 너무 강하다. 그럼 이제 구매자 입장의 기업은 이제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가 있죠. 회원국의 어떤 단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원유 가격을 인상해버리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꼼짝없이 석유가 나오지 않는 나라들은 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원자재 조달을요 좀 다양하게 열어놔야 되겠죠. 원자재 조달을 만약에 특정 공급자에게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교섭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공급 기업이 원자재 조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생필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조 회사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뭐 우리나라도 있긴 했는데 유럽이나 미국이 특히나 이제 마스크 대란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죠. 근데 이런 고성능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급 업체들은요, 애플 같은 이제 대형 고객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TSMC 같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장의 중요한 공급자죠. 그래서 애플 같은 기업과 협상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자의 교섭력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구매자가 사실은 뭐 대량으로 무엇인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을 때 가격을 인하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고품질, 양질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공급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구매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의 구매 비중이 높거나 대량 구매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동종 공급업체를 통합할 능력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서든 구매가 가능하다. 내지는 다른 공급업체로 바꿔도 교체 비용이 없다. 이랬을 경우는 이제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와 구매력을 이용해서 공급업체의 낮은 가격을 강요할 수 있죠. 이로 인해서 이제 월마트는 낮은 가격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요. 공급업체는 월마트와의 거래가 없을 경우에 매출 감소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의사들의 처방과 관련돼서도 좀 유사한 형태를 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특허약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네릭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복제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어떤 처방을 내릴 때 어떤 형태로 이제 처방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 복제약과 관련된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제품 자체가 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자와 구매자의 교섭력이 충돌했을 때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2024년도에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요. 햇반 전쟁입니다. 햇반 전쟁. 즉 쿠팡과 제일제당이죠. 그래서 제조사와 유통사 간 입장차가 발생했던 그래서 2022년 11월 햇반 전쟁이라고 불렸던 납품 단가 협상이 결렬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CJ 제일제당이 쿠팡 발주를 이제 중단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일제당 입장에서는 쿠팡이 너무 높은 마진율을 제시해서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고 쿠팡은 계약에 명시된 납품량의 일정 퍼센트밖에 주지 않아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양사가 1년 8개월간 거래를 끊었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뭉친 이런 이제 사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이런 갈등들 벌어졌다가 해소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론의 핵심이 뭐냐?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과 향상이죠. 그런데 성과가 향상되려면 매력적인 기업 환경이 있어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 내에 높은 진입 장벽을 구축을 해 놔야 도전받는 것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경쟁은 덜하면 덜할수록 성과가 높아진다. 이것이 바로 산업 구조론의 핵심입니다.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림을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과 투자 수익률 간의 획일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기업의 투자 수익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럴까요? 점유율은 높은데요. 전략 자체가 효과성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효과적인 전략을 가지면 시장 점유율은 적더라도 투자 수익률은 커질 수가 있는 이런 장점들이 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고객에게 집중해서 소득이 높은 고객에 집중했다.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지만은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점유율이 높다고 꼭 투자 수익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기업에 수립하는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 포터는요, 1985년에 경쟁 우위라는 저서에서 자,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한 세 가지 본연적인 경쟁 전략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걸 했냐면요, 바로 차별화 전략, 자, 비용 우위 전략, 자, 집중 전략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경쟁 우위 입장에서 독특성을 가져가는 것이 차별화 전략이고 저원가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비용 우위 전략이고 어떤 특정한 고객에게 집중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 전략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 차별화 전략이란 게 뭐냐? 결국 경쟁 회사와의 어떤 차별화된 상품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이러면 이제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를 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차별화 전략을 썼는데 만약에 차별성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비용 우위 전략을 사용하는 경쟁 회사에게 언제든지 시장을 뺏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쟁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모방을 할 겁니다. 차별성에 대해서.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끊임없이 차별화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비용 우위 전략은 경쟁 회사보다 좀 낮은 비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주된 전략이죠. 따라서 만약에 새로운 경쟁자가 더 낮은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한다. 그럼 시장 점유율을 그냥 뺏기게 될 겁니다. 따라서 비용 우위 전략을 사용하는 회사들은요. 일단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한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 절감 효과를 우선 확보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비용 우위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보다
저비용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꾸준하게 갖춰가야 된다. 이게 이제 비용 우위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집중 전략은요, 이제 틈새 시장을 집중 공략해서 경쟁력을 얻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 전략은 다시 차별화 전략과 비용 우위 전략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특정 고객 집단에 집중해서 적용을 하니까 목표 고객층을 명확하게 타겟으로 놓고 명확히 파악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여기에 따른 한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별화 전략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애플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도 사실 상당히 고유한 디자인 예쁘고 사용자 경험도 매우 좋고요. 브랜드 이미지가 고급화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경쟁사들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아이패드, 맥 이런 디자인,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로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애플 제품에 대해서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있고, 자 비용 우위 전략으로 이케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케아는 이제 가구 소매 산업에서 효율적인 디자인 그리고 대량 생산, 자가 조립 제품 이런 것들을 판매해가지고 비용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간단하고 이제 효율적인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케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던데 생산과 비용, 배송 비용을 절감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매장 설계와 물류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운영 비용도 낮추었고요. 이러한 전략 자체가 이케아가 이제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구를 판매할 수 있게 해서 넓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이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중 전략에는 이제 예를 들어 명품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롤렉스는 이제 고급 시계 시장이라는 이제 특정한 세그멘트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품질도 탁월하고 디자인도 독창적이고요. 브랜드 가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급 시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중 차별화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롤렉스로 하여금 이 고급 시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어떤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고가격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비용 우위 전략, 명확한 특정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둘 이상의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다 보면 이제 상호 모순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중간한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전략적 우위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체 입장에서는요, 좀 명확한 전략을 좀 세워서 어떻게 갈 건지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 사례들을 보게 되면 좀 어중간한 회사가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디야인데요. 이게 이제 그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연간 실적 변화인데요. 보게 되면 이제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어떻습니까? 스타벅스가 2022년 대비 2023년 영업이익이 1224억 원에서 1398억 원으로 좀 늘었죠. 투썸 플레이스도 219억에서 261억으로 늘었는데 이디야가 사실 100억에서 82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디야의 사실은 가장 매력 포인트가 뭐였냐? 스타벅스나 투썸 플레이스에 비해서 사실은 저가 제품이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러한 브랜드로 인식이 됐었는데 언젠가부터 애매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투썸 플레이스하고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저가 커피는 뭐 메가 커피라든가 뭐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가 커피 선점해 버리니까 이디야는 뭐 고급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가 커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이 점차 없어져 버리는 한때는 이디야가 아마 이제 그 매장 늘어나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떤 식의 전략을 펼칠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의사결정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을 정리하면서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적인 기업들은 자, 차별화, 비용 우위,
집중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구사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시장의 주요 기업들이 있죠. 뭐 삼성, 애플, 화웨이, 샤오미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각각 어떤 전략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